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신의 관점에서 문학 작품 읽기 허생전에 관련된 지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의 지문을 보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특성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네, 허생전은 바로 고전 소설이자 한문 단편 소설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이 글은 바로 허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지배층인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새로운 삶의 각성과 실천을 촉구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문학작품 특히 소설을 볼 때는 어떠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인물들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 어떤 행동과 말을 통해 성격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인물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허생은 어떤 인물인지 보겠습니다. 네, 허생은 가장이지만, 집안의 가장이지만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생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글 읽기에만 열중하며 학문의 완성을 추구하는 인물인데요. 이를 통해서 비실용적인 사고와 관념적인 사고를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허생의 아내는 무능한 가장을 대신해 생계를 유지하는 인물이고요. 남편에게 돈벌이가 되는 일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서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사고를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허생과 변씨를 조금 비교해 보도록 할 건데, 이 허생은 경제적으로 몰락한 조선 후기의 양반 계층입니다. 반면에 변씨가 나오는데요. 이 변씨는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조선 후기 새롭게 성장한 신흥 상인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자, 이러한 인물들의 특성을 잘 파악해 주시고요. 네, 이 전체 지문을 너무 길어서 다 볼 순 없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볼 건데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발단에서는 이 허생의 아내의 질책을 듣고 허생이 집을 나가는 장면, 그리고 전개에서는 허생이 사재기를 통해서 상횡이, 그리고 빈섬에서 이성국 건설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기 부분에서는 허생이 이완 대장에게 시사 3책을 제시하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대장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절정에서는 허생이 이완 대장을 크게 질책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결말은 허생이 종적을 감추는 부분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 전체적인 글의 구성은 반드시 잘 파악해 주시고요. 이 글의 구성 안에서 인물들의 또 하나하나의 대사를 통해서 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지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허생의 아내의 말을 보도록 할게요. 밤낮으로 책을 읽더니 고작 배운 게 어찌하란 말인가 라는 말뿐이요. 장인밭이 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며 어째서 도적질은 못하는 게요? 라고 바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대부의 무능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에 허생이 집을 나와서 아까 말했던 변씨를 만나고 이 변씨에게 망금이라는 아주 큰 돈을 빌립니다. 내가 집이 가난하여 조그마한 것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니 그대에게 돈 만금을 빌릴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 변씨는 처음 보는 인물인 허생에게 그 큰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허생은 그렇다면 이렇게 큰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네, 바로 사재기를 합니다. 바로 과일 그리고 말총 등을 사재기를 하는데요.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네, 우리 허생의 대사를 보고 짐작할 수 있어요. 겨우 망금으로 한 나라를 휘청하게 만들었으니 나라의 경제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이 허생은 말총과 과일들을 사들이는 행위를 통해서 당시의 경제 구조의 취약점을 시험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로 연회나 제사와 같은 허례허식을 풍속을 중시하는 양반들의 모습을 비판하기 위한 이 필자에 박지원의 의도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허생이 나라의 도적대들을 이끌고 빈섬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빈섬에 데리고 가는 도적대들은 어떤 인물들일까요? 네, 이 인물들의 말을 보도록 할게요. 아니, 밭도 있고 아내가 있다며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적이 된단 말이요 라고 허생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바로 이들은 평범한 백성들, 즉 양민인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가난한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도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바로 나라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허생은 이들을 이끌고 빈섬에 들어가서 이들이 아내도 얻고 또한 농사도 짓고 그리고 상업을 통해서 경제를 부를 축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이 부분을 통해서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허생이 나라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당대의 지배층의 무능함을 비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소설은 당시에 그 필자가 조선 후기에 그 시대의 모습을 보고 비판한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나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점들을 작가가 비판하고 있는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허생이 이완대장을 만나는 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 허생이 어떠한 계책을 제안하냐면, 내가 응당 제야에 숨어있는 와룡선생을 청구할 터이니 내가 임금께 아뢰어 그에게 상고처려할 수 있게 하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임금께 아뢰어 종실의 여자들을 뽑아서 두루 시집을 보내고 훈척과 권기들의 집을 몰수하여 그들의 살림으로 내어줄 수 있는가? 라고 명나라 후손들을 후대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라의 자제들을 엄선하여 머리를 깎여 변발을 하게 하고 오랑캐 복장을 입히고 선비들은 빈곤가에 응시하고 일반 사람들은 멀리 강남까지 장사를 하게 만들어 그들의 허실을 엿보고 한족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나라의 치욕도 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바로 청나라와의 교류를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안들을 이 대장은 거부를 합니다. 사대부들이 모두 예법을 삼가 지키고 있거늘 누가 기꺼이 머리를 깎고 오랑캐 옷을 입으려고 하겠습니까? 라고 바로 변발과 호복이 사대부들의 예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허생이 제시한 계책을 거절하는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허생은 실리를 중시해서 과감하면서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했지만 이와는 명분을 중시하여서 임금과 사대부의 체면과 예법을 지키려 하는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결말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튿날 다시 찾아갔더니 집은 이미 텅 비어 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라고 나오는데 네, 바로 허생이 사라져버린 미완의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네, 이것은 바로 허생의 가치관이 당시 조선의 현실에서는 수용되기 어려운 급진적인 것이었음을 암시하고 또한 허생의 이인다운 풍모를 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운을 남김으로써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기출문제도 최다 빈출 유형에 따라서 정리를 해놓았으니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